뉴스 진작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심의가 또 열리죠?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뭐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사건 당사자이자 뭐 사건의 피의자이기도 예. 한 최재형 목사가 요청한 건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려졌기 때문에 권고가 이루어졌기 예. 때문에 사실상 뭐 매듭지어지는 마무리 끝났다 수순 이랬는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최재형 목사가 본인에 대한 이제 수심이 요청을 했고요. 예. 그게 이번에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심의위원회가 이제 결정한 내용인데 예. 부의심의위원회라고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명품 가방을 전달한 사람이 이제 최재형 목사의 수심이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예. 어제 이제 오후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나 피의자가 뭐 직접적으로 사건의 관계인인 경우에 수심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요. 검찰 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부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안건을 이제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예. 어제 이제 올리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 목사가 이제 고발당한 그 혐의들이 예. 청탁금지법이 일단 있고 그리고 이제 주거침입 이거는 모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한 예. 사안인데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예. 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종의 스토킹 행위로 지금 규정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있는데 그때 이제 경호실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이제 고발까지 지금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지 혹은 뭐 기소를 할지 여부를 두고 수심위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시민위원회 결론이었습니다. 예, 뭐 나머지 혐의는 제가 보기엔 뭐 약간 말이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무리한 부분들이 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스토킹이다라는 주장과 맞물려 있는 건데 예. 스토킹이 되기에는 뭐 제시된 여러 정황 증거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가 주고받았다라는 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 보더라도 예. 거기서 뭐 상당히 좀 친분이 있는 걸로 보이고 뭐 조언을 주고받거나 뭐 구체적인 뭐 청탁 내용이 오가기도 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뭐 이 관계를 두고 이제 스토킹을 한다라거나 예. 허락을 받지 않고 이제 주거 침입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조금 많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런데 예. 관심거리는 청탁금지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청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재형 예. 목사 본인이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또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할 때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받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은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사안에 임하겠다는 거라서 그럼 만약에 청탁금지법을 최 목사가 위반을 했다. 예. 그래서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수심위에서 판단하게 되면 예. 그러면 수수를 하면 안 되는 금지 금품을 주고받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뭐 이 경우에도 물론 이제 명품백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 명품백에 대해서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다시 이제 문제가 될 경우는 이제 많지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열리게 됩니다. 예. 청탁금지법의 이제 그 조항을 보자면 금품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그거는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대통령은 금품 수수한 사실, 그러니까 이 명품백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들어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명품백이 과연 청탁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겠죠. 이것만 따져보면 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거는 뭐 물론 전달이 이루어졌던 지난해 9월, 뭐 7월 뭐 이런 때에 대통령이 알았을 가능성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보도가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이후,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대통령이 알았을 것이 이제 명확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올해 초에 KBS 인터뷰에 응했을 때도 이 사안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기 예. 때문에 그때 알았다는 거는 명확하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신고를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안 했죠. 그거는 안 한 걸로 이제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안 했다고 확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최재형 목사가 처벌 대상이라면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명품백을 넘긴 게 되니까요. 준 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점은 이 수사심의가 저번에 김건희 여사 쪽의 수사심의는 사실
이름만 수사심의이지 별 의미가 없다고 전망한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하나만하다 그런 수사심의. 네, 근데, 지난번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소집을 요구한 이 사안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면피용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면피용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사안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소집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시민위원회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보니까 예상을 못했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사건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좀 미뤄지게 됐다. 그러면 이제 미뤄지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임기가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조만간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집을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뭐 이원석 총장은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라서 이원석 총장이 공언했던 대로 본인이 임기 안에 이 사안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약속은 이제 사실상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물론 뭐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권한이 대검찰청에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 뭐 기조실이나 뭐 이런 쪽에서 무작위 추첨을 한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합니다만 그 과정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제 수심위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여론에 맞춰서 구성이 될 것이냐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장이 어디로 튈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여기까지는 좀 취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도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어제 출근길하고 퇴근길에 이원석 총장의 반응이 조금 달랐는데 둘 다 이제 기자들이 이제 따라붙어서 질문했습니다. 어제 출근길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본인이 자청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특히 김건희 여사가 불기소 권고를 받은 수심위에 대해서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 외부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직접 피력을 했었는데 퇴근길에는 여기서도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우선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다. 사실 이제 출근길의 반응대로라면 외부 의견에 뭐 존중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어서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소 당황한 듯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상 못한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원석 총장이 그 면피용 수사심의 열어가지고 불기소 의견 받으면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이건 끝낼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원석 총장은 그 면피하고 그냥 끝나고요. 임기. 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거의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도 결국 불기소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어떤 형식이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절차였는데 이게 복병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차기 총장의 일로 넘어가게 됐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사심의가 대검이 과연 정말 객관적으로 심의위원들을 선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으나 혹시라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러니까 왜 그런 기대를 하게 되냐면 이제 사실 이제 최재형 목사의 발언을 주목해봐야 되는데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공언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만약에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의 권고가 나온다든지 혹은 나중에라도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다든지 하면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기소가 되는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전혀 기소가 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이상한 불균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역풍을 과연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 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론이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줬다는 사람이 원래 이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게 참 단순한 일인데 줬다는 사람이 대통령의 부인에게 선물을 줬단 말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보고 줬겠죠. 줬다는 사람은 자기 이제 뇌물이라고 주장하니까. 최재형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보고 줬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청탁이 아니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묘한 논리예요. 보면.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지난해에 보도가 된 이후부터 이 사안이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사실 그건데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뇌물에 이제 실물이 있고요. 그건 이제 검찰이 심지어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뇌물 실물이 있고 뇌물을 공여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죠. 분명한 청탁이 있고요. 어떤 청탁이냐면 누구누구를
국립묘지에 안장되게 해달라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청탁- 이제 최재형 목사가 이제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어떤 청탁의 실체, 그러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 그거를 얘기로는 검찰에서 해석하기로는 그건 청탁이 아니다. 그건 재밌어요. 뇌물이 아니다. 이런 것만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만 남는 거라서 그럼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검찰이라는 조직이 증거에 기반해서 수사를 하고 그걸로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안을 결국 해석하는 기관인가? 그러면 저 같은 비평가랑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수사 평론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이렇게 거죠. 좀 상식의 수준에서 해석할 때 잘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이 사건이 스치면 다 시끄러워져요. 오늘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도 결국 그렇습니다. 이 청문회 이 헌법재판관의 인물을 비평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주요 이슈가 됐어요. 보니까.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최근에 인사청문회마다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정권이 이 사안을 이제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에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반복되는 법률안 거부권, 그러니까 제2의 요구권 행사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복현 후보자한테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거, 이거는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 충돌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이제 반복이 됐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도 후보자의 가족이 누군가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어저께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본인의 배우자가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이제 하면서 김 여사는 디올백의 국가 귀속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이제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는 이 사안은 이제 국가 귀속이 되게 되면 공매 처리를 한다고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이제 관련해 가지고 현안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후보자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답변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위원장이 아니 계속 그렇게 답을 하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 의원들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신 묻는 것이다라고 후보자한테 이제 직접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여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은 뭐 툭하면 특검을 한다, 탄핵을 한다면서 발목 잡기만 하고 심지어 계엄설까지 제기를 하는데 제정신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야당을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정신이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김복형 후보자한테 물어봤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도 후보자한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라고 이제 물을 때 어린이가 당황해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같다라고 이제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복형 후보자가 그러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당당하게 이 질문들에 이제 응했느냐? 뭐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목소리들은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자의 헌법적 소신을 판단하려면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헌법과 관련한 원론적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답변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데 원론적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건국절 관련된 논란을 물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안은 단순히 이제 역사적 쟁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헌법 정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어떤 질문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태 의원이 1919년이 건국 시점인지 1948년이 건국 시점인지를 물었는데 심지어 답변을 아예 못해서 수십 초간 침묵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가 그거를 답변을 못해서 침묵을 한다면 이건 결격 사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치명적인. 사실 이 황당한 장면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음성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닙니까? 헌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지금- 방송 사고인 줄 놀라셨을 그럴 수도 청취자분들 계실 있는데 거예요. 중간중간에 소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청문회장이다 보니까 답변을 기다리는 건데요. 예. 17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가 17초 동안 답변을 못했고 계속 질문하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임시정부는 1919년에 건립이 됐고 대한민국 재헌헌법은 1948년에 이루어졌다. 예. 본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고심한 예. 어떤 중간적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 정통성과 관련돼서 적절한 답변인가 뭐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걸 답변을 17초 아까 저는 청취자 여러분 놀랐을까봐 네. 이게 정말 방송 사고인 줄 아는 분들 착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러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그마치 그 오랜 시간 동안 네. 이게 답변을 못할 질문인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의아합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김복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수학이 하나 있었다라고 예. 한다면 이 일제 시대 때 이제 우리 국민의 국적은 어디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제 이전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아니면 어디라는 얘기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이 논란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복형 후보자가 우리 정부의 공식 그 입장, 뭐 1986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은 대한제국 이래로 우리의 국가적 법통은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연속적 정부다. 뭐 이 사안을 이제 본인도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자가 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반박당했다. 라고 저는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대답을 성과로 봐야 되나?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제 공직 후보자들이 예. 역사 문제, 특히 우리 이제 헌법의 적통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잘 못하고 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상식에 속하는 기본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아까 그 침묵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비정상의 정상화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오죽했으면 예.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든 상임위원회든 질의를 할 때 예. 시간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제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한 9분 정도 되는 그 질의 예. 시간을 다 쓰고 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질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뭔 질문을 하든지 간에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혹은 뭐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답변하기 쉽지 않다. 뭐 이렇게만 답변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됐다. 뭐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질의 시간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자리인 것인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방식으로만 일관하는 게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공직 후보자의 자세인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어떤 후보자의 역사관, 철학 이런 걸 짚어봐서 또 과거의 행적을 짚어봐서 그렇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리냐 이걸 판단하는 자리 아닌가요? 근데 대답의 80% 90%가 그냥 느껴지기에는요.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좀 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 장동혁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원론적인 질문을 보통 국회의원들이 먼저 합니다. 예. 그래서 원론적인 질문에 답변을 받고 나서 네.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을 연결해가지고 질문을 해서 후보자가 좀 난감해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짜거든요. 예. 근데 원론적인 질문에서부터 아예 답변을 안 해버리니까 질문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질문할 수 없겠죠. 김용민 예. 의원의 질문 방향도 예.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제 공직자에 대한 탄핵과 관련된 부분, 예. 특히 이제 검사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가 잘못을 했다면 그것만 놓고 탄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후보자는 동의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질문을 했으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예스냐 노냐의 문제인데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답변하기 쉽지 않다. 이게 왜 추상적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는데 그 뒤에 따라붙을 질문을 미리 예상을 해서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사 탄핵안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마 차단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건 청문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가 추상이란 단어를 모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헌법의 여러 가치가 추상적이죠. 예.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예. 금투세 관련해서요. 네.
야당의 어떤 기류가 약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 예. 변화가 있다라는 뭐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될 예정인데 예. 이 문제 관련해서 주로 이제 논쟁점은 뭐 민주당 내에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24일에 금투세 도입 관련해서 당내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 이제 이 그 토론회가 예. 민주당 내의 의견 대립의 어떤 분수령이 될 걸로 예. 일단 전망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금투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는 의원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주목하는 거는 예. 이현주 최고위원 예. 같은 경우 지금 지도부 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 예.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 건데 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선진화를 시킨 다음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예. 그러니까 선후 관계로 치면 이제 금투세가 이제 후순위다라는 건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조세 대원 측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을 하지만 예. 현재 국내 증시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에서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에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 우려가 높다. 예. 그런 어떤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내용 자체는 그동안 뭐 금투세 시행 반대 논리의 이제 그 연장선인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인사가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게 된 거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지금 당내에서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금투세 토론회를 할 때 유예를 하거나 혹은 뭐 아예 폐지를 하거나 예. 혹은 보완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조금 힘이 쏠리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내 의원들 중에 이현주 의원 말고도 좀 있죠. 지금 주로 예. 이제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금투세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워낙에 좀 개미 투자자들의 이제 반발 심리가 좀 강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도 이게 이제 같이 연동돼야 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안줄 준비가 안 됐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전용기 의원이라든지 이현희 의원 같은 분들이 예.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뭐 주로 논거로 되는 게 상법 개정을 같이 해서 혹은 먼저 해서 뭐 대주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예. 혹은 뭐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사회 안에 이제 심어서 이사진들이 이제 이 주주 이익을 이제 지키는데 이제 강제를 해야 된다. 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금투세 폐지를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었던 뭐 사실상 당론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당내의 목소리가 높은데 국민의힘의 이제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이런 분위기를 이제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지도부 중에서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한 공개 발언이 나온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예. 라고 이제 이현주 의원의 이 발언을 평가를 하면서 오는 24일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보다 더 전향적으로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를 결단을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사안이 소위 이제 민생 주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말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이 어떤 방향을 잡을 거냐. 뭐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전면 시행보다는 뭐 보완 정치를 두거나 예. 좀 이 조건을 좀 완화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학습 모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세미나도 굉장히 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뭐 의원실에서 의원실 별로 이제 여는 세미나도 있고 아직까지는 물론 당 내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기류가 주류긴 해요. 예. 일단 민주당은 뭐 이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원칙론을 굉장히 예. 좀 강조를 해왔었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금투세 폐지가 이제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서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예. 라고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류가 번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액 투자자들이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 목소리가 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예. 좀 반발이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세금을 매기지 않잖아요. 금투세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시행 예정된 금투세만 하더라도 예.
연에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소득에 대해서 예. 그것도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고요. 그렇죠. 5천만 원을 넘는 소득, 뭐 5,100만 원이라 그러면 예. 100만 원에 대해서 20%의 이제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는데 뭐 다른 이제 세금들하고 비교했을 때 세율이 뭐 그렇게 높다거나 예. 혹은 뭐 형평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 개미 투자자들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세율이 이제 세금이 이제 강화될 경우에는 큰 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서 뭐 네. 미국 시장 같은 소위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를 좀 내놓고 있는 근데 상황이고요. 그 우려가 실체가 있는 우려인가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볼. 그건 이제 필요가 논쟁의 여지는 논쟁의 있습니다. 대상인 것 같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고 다만 이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는 금투세가 제 기능을 하려면 예.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건 특히 분명히 필요하죠. 네, 한국 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대주주들을 위해서 뭐 기업을 쪼개거나 예. 인수합병을 자의적으로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자주 발생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소득세만 부과할 경우에는 이제 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 뭐 그런 걱정들은 좀 있는 거죠. 분명한 건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병행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세금 자체가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낼 때만 세금을 내는 건데 과연 어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만큼 벌고 싶은데 네. 그만큼 벌게 됐을 때 세금을 내게 되면 집값 이런 건 젊은 사람들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네. 집값 이런 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커서 살 엄두도 못 내는데 그건 자꾸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서 그렇죠. 내가 앞으로 금융투자를 통해서 버는 거에 세금을 매긴다고 뭐 이런 어떤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죠. 예. 예. 주택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에 뭐 조세를 이제 감면해주는 장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원칙이 다 뭐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예, 한번 자세히 따져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